따자하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6탄 학교 그리고 회사에 관련된 어휘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번 어휘는 40개고요. 지난번에 비해서 단어량이 조금 작기 때문에 이번에 동태조사 관련 문법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아마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우리 하나씩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단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크, 명사로서 수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수업이 있다? 有课, 수업이 없어요? 没有课라고 문장을 만들 수 있겠죠? 이 크어가 우리 한국의 한자에서도 공부할 과자, 과목 과자로 쓰이고 있어요. 굉장히 흡사하죠? 다시 한번 갈게요. 크. 중국에서는 이 크어가 양사로도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이 크어가 1课라고 하고 2课라고 할 때에는 1과 2과라고 양사로서 과를 사는 양사일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 한국이랑 정말 흡사한 뜻이 되겠죠. 그렇다면 이 크어를 가지고 문장 한번 만들어 볼까요? 오늘 저 수업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今天我有课라고 하시면 되겠죠. 크어 하니까 생각나는 게 수업을 하고 수업을 끝내다는 중국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요? 뭘 붙일까요? 수업을 하다, 做를 사용할까요? 上课, 课, 수업이라는 명사죠. 上, 윗상자인데 우리가 원래는 방위사를 나타내는 위를 나타내는 단어였는데 명사였죠. 그런데 이렇게 수업이라는 앞에 오면 얘가 가다라는 취의 대동사처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수업을 가다의 느낌, 즉 하다입니다. 上课. 수업이 끝나다는 중국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여기서 잠깐 시간대에도 여러분들 오전, 오후를 배웠죠. 오전은 上午, 오후는 下午라고 배웠다면 수업이 끝나다는 동사가 뭘까요? 그렇죠. 上의 반대말인 下课.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거 지금 형태 병음을 여러분들 이렇게 비교해 놓고 보시면요. 제가 가운데다가 다른 거는 그렇지 않았는데 가운데다가 슬러시를 이렇게 두 개를 넣을 때가 있어요. 요걸 바로 이합동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앞에는 동사가 맞는데 뒤에는 다른 성분이 합쳐져서 하나의 형태의 단어처럼 활용을 하는 아이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얘네들이 두 글자 동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 글자 동사에 한 글자 명사입니다. 지금은. 그래서 이럴 때에는 이합사의 특징 자체가요. 이미 목적어를 확보를 했죠. 수업이라는 목적어를 확보했기 때문에 더 이상 뒤에 목적어를 쓸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이합사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수업을 하다 上课, 수업이 끝나다 下课. 그러면 몇 시에 수업이 끝나요? 你几点下课?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몇 시? 우리 한국말처럼 시간이 먼저 오셔야 합니다. 好的. 그 다음 단어 갈게요. 시작하다 라는 동사가 나왔어요. 드디어 두 글자 동사입니다. 开始. 자, 我们开始吧. 우리 시작합시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죠. 또 我们开始上课吧. 우리 수업 시작하자. 우리 수업 시작해요. 라고 문장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开始的开 유문 이 한자. 이미 앞서서 저희가 어휘에서 많이 만나봤죠. 뭐가 있었죠, 여러분들? 开门. 문을 만난다면 오픈하는 열다라는 뜻이고요. 开电视. TV를 만나면 켜다라는 뜻이 됐고요. 开车. 차를 만난다면 시동을 걸다, 운전하다라는 뜻도 됐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开会议라고 얘기한다면 회의라는 단어를 만나면 그렇죠. 시작하다. 즉 카이 자체가 혼자서도 시작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시작하다는 이렇게 두 글자예요. 开始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스타트라는 뜻이에요. 이 시가 한국에서는 비로소 시거든요. 비로소 열렸다. 비로소 시작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조금 더 와닿나요? 开始 好. 그 다음 단어입니다. 问题. 두 글자 명사예요. 문제, 질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한테도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공부를 하다 보면 질문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쵸? 이럴 때 问题를 사용해서 있어요. 有를 붙여 我有问题
我没有问题이렇게 사용하죠. 그래서 제가 보통 제 수업을 들어보신 분들이라면 이렇게 문장 끝에 수업이 딱 끝날 때 어떻게 하죠? 大家有没有问题?大家有没有问题? 저는 항상 물어봐요. 질문이 있으신지 없으신지를 물어봅니다. 근데 이 원티라는 이 두 글자 명사의 단어가 한 글자씩 쪼개져서 문장에 들어올 때가 있어요. 이렇게요. 원과 티가 나눠져서 원을 사용할 때는 우리 한국도 문문자에다가 입구자에서 입을 문에다가 대고 물을 문자 원 이렇게 사용할 때는 여러분들 대상을 양 사이드로 쓰시면 돼요. 누가 누구한테 묻다라는 거. 我问老师 내가 선생님한테 물을 수 있죠. 어떠한 상황을은 뒤에다가 이어서 쓰실 수 있습니다. D라는 뜻은 여러분들 한국에서는 제목을 나타내는 한자인데 중국은 똑같이 원티와 두 글자 문제 질문은 우리 원티 한 글자로 문제 질문은 D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얘네들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문장을 보고 말씀드릴게요. 이 두 문장 같이 읽어볼게요. 요거부터 你有什么问题吗?你有什么问题吗? 선생님 잠시만요. 이 문장 조금 이상한 것 같은데 여러분들 이상했나요? 저희가 배웠을 때는 의문대명사 什么가 나오면 문장 끝에 마 붙이지 않기로 하지 않았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 정말 예리하십니다, 여러분들. 보통은 여러분들 육하원칙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를 쓸 때 우리 이렇게 얘기하죠. 这是什么?你是谁?你去哪儿?你什么时候来?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의문 대명사를 가진 문장을 배웠을 때 문장 끝에 마가 없었어요. 그쵸? 맞네. 그러면 이거는 어떠한 상황에 마가 붙냐면요. 이런 거예요. 서비스 업계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은요. 좀 다른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보다 조금 예민하고 예리하세요. 그래서 사람의 이렇게 한 번만 딱 봐도 저 사람이 내 도움이 필요할까? 라는 생각이 문득 들면 먼저 다가가서 你有什么问题吗? 라고 물어봐요. 이 말은 내 눈에 당신의 문제가 포착이 되어 있는데 혹시 무슨 문제 있는 거 맞습니까? 확인 작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의문대명사 뒤에 만약에 마가 들어있다면 어떻게 해석해라? 그렇죠. 앞에 있는 사실이 진짜 맞는지 확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요. 你有什么问题吗? 그래서 보통 학교에서 아이가 대뜸 이렇게 선생님 이렇게 부르지 않고요. 딱 손을 들고 기다리는 친구가 있어요. 그럼 선생님이 보자마자 캐치했죠. 저 친구 뭔가 질문이 있겠다. 혹은 문제가 발생했구나 라고 먼저 예측할 수 있죠. 그러면서 선생님이 학생한테 그래 누구야? 你有什么问题吗?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말인지 아셨죠? 자, 그렇다면 D는 시험지 안 속에 있는 문항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这个题怎么做? 怎么 수단과 방법을 나타내는 어떻게 라는 뜻도 있고요. 왜 라는 뜻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做는 동사로서 하다, 만들다 라는 뜻이 있어요. 여기에서는 지금 명사가 D 문제 질문이기 때문에 만들다 보다는 하다라고 해석하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이 문제 어떻게 풀어요? 어떻게 해야 해요? 라고 할 때 老师这个题怎么做? 라고 해서면 돼요. 그러면 이거를 두 개를 같이 해볼게요. 선생님 저 질문 있어요. 이 문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할까요? 老师我有问题这个题怎么做? 어떠세요? 问题와题의 차이점 정확하게 구분이 되셨나요? 好的. 그렇다면 문제 질문이 생겼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해답을 찾으셔야 되죠. 그 의미가 뭔지, 그 뜻이 뭔지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중국은 이스라고 합니다. 한자 좀 많이 아시는 분들은 그대로 의사라고 읽습니다. 우리 직업의 특징인 의사분이 아니시고요. 정말 마음먹은 생각을 나타낸 그 의사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뜻의 생각할 사잖아요. 이게 한자가. 근데 중국은 그 의사보다는 진짜 뜻이에요. 이거 무슨 뜻이에요? 라고 할 때 이스라고 쓰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 무슨 뜻이에요? 这是什么意思? 이렇게 물어보시면 돼요. 똑같아요. 선생님 저 질문이요. 이거 무슨 뜻이에요? 老师我有问题这是什么意思? 이렇게 물어보시면 되겠죠. 와, 그래서 우리 수업에 관련된 단어가 정말 알차기는 하네요. 그렇다면 여기 is 앞에다가요. 우리 다른 뜻으로 한번 넣어볼게요.
자, 이렇게 있을 유자를 is 앞에다가 붙이면 일단 품사는 형용사로 바뀝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뜻이 의미가 있다가 아니라 재미있다로 바뀝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재미없다는 요의 부정인 没有를 갖고 오셔서 没有意思라고 얘기를 하시면 돼요. 혹은 没意思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단어입니다. 第一 수사로서 제1의 첫 번째라는 뜻인데요. 요거 그대로 그냥 읽으시면 이 띠가 우리 한국에서도요. 차례 제자예요. 그래서 제1의 제1번 제1과 어떻게 하면 돼요? 第一课 아까 전에 수업이라는 명사의 크어가 양사로서는 과를 나타내는 그죠? 양사로도 바뀐다 그랬죠. 이럴 때에는 제1과가 돼요. 第一课今天我们学习第一课 오늘 저희가 배울 학습 내용은요. 제1과입니다. 이렇게 할 때 第一课 라고 얘기해서 第一 요거 좀 한자 아시는 분들은 천하제일 제일주의 이렇게 할 때 그 제일 아닌가? 맞아요. 제일이라는 뜻인데 중국에서는 그냥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第一 이렇게 해볼까요? 정말 소중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한테 내가 정말 널 소중히 아껴 라는 문장으로 第一를 넣어서 쓰면 어떻게 할까요? 你是我的第一你是我的第一 당신은 是이다 我的 나의 第一 첫 번째 넌 나의 첫 번째야. 여기 단어에 새로운 단어 더 하나 추가시켜 볼게요. 츠 자, 요거 자체가 여러분들 번이라는 뜻으로 횟수를 나타내는 양사거든요. 우리 한 번 갔다, 한 번 들었다. 그렇죠. 이렇게 한 번 말했다 할 때 그 번을 츠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띠이와 츠가 이렇게 세 글자가 된다면 처음이 돼요. 같이 갈게요. 띠이츠. 첫 번째 번, 제1의 번, 즉 처음입니다. 띠이츠, 띠이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난 처음으로 중국에 가요. 我第一次去中国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내셔야 합니다. 어떠세요? 괜찮나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난번에 HSK 1급 모의고사를 보면서 듣기 문제를 좀 풀었죠. 그때 이 여기에서 배운 단어의 조합으로 나왔어요. 멘트가. 어떤 멘트였어요? 자, 요 단어 먼저 보고 갈게요. 메이 라는 것은요. 모든이라는 뜻을 가지고요. 품사는 대명사예요, 여러분들. 하늘 천자인 tn을 붙이시면 매일이 돼요. 모든 날 자체가 매일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쵸? 번역 어렵지 않죠? 이렇게 이해가 쉽게 되죠. 매일 tn 하면 매일이 돼요. 그러면 매주, 즉 모든이라는 뜻이 되지만 한국어에 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매일, 매주, 매시간, 매달 이렇게 할 때에는 중국은 매일을 사용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모든 문제, 즉 뒤에는 명사성을 띠는 아이들이랑 많이 만나기는 해요. 그래서 이렇게 둘이 합치면 모든 문제들이 해석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HSK 모의고사 1급 시험에 듣기 시험을 봤잖아요. 거기에서 여러분들 나왔던 대목입니다. 每题听两次 해석해 볼까요? 每题 뭐죠? 모든 문항은 팅 듣습니다. 两次 두 번. 모든 문항은 두 번 들려드릴게요를 중국말로 每题听两次라고 합니다. 그 다음 갈게요. 考试. 이 가오가 여러분들 뭐죠? 생각할 고죠. 우리 한국의 뜻으로서는 생각할 고, 시험시 해서 고시, 검정고시, 사법고시 할 때 이 고시가 바로 시험이라는 뜻이었죠. 중국은 考试, 그대로 고시를 사용하네요. 어떻게 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准备. 뭐 같아요? 준비하다라는 두 글자 동사입니다. 다시 한번요. 准备. 우리 한국의 뜻으로는요. 준할 준에 갖출 비예요. 시험을 준비하다는 准备考试라고 얘기를 합니다. 好, 자, 그러면 우리가 HSK 시험을 준비하기 전에 준비물이 있어요. 뭐가 있죠? 铅笔, 연필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HSK 1급 모의고사 보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송铅笔 해드렸죠? 송은 우리 게이랑 비슷한 단어예요.
게이는 주다죠. 송도 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연필을 선물 드렸죠. 즉 선물을 주다 할 때는 게이보다는 송이 되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우리 주다라는 뜻도 있지만 배웅하다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럴 때에는 누가 누구를 데려다 주다 라는 뜻이에요. 마마 송워 취学校 마마 송워 취学校 송도 마찬가지로 배웅하다 할 때에는요. A가 B를 배웅해서 어디에 간다라는 장소를 뒤에다가 밝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직업과 관련된 단어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工作, 工作. 우리 去公司 하면 무조건 工作 일을 하시죠. 자, 품사 보시면 명사, 동사 두 가지 품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명사일 때에는 일이라고 해석을 해주시고 직업이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고요. 동사일 때는 진짜 말 그대로 일한다. 나 지금 일해 하면 我现在工作 하시면 돼요. 그런데 언제 명사를 쓰냐면 우리 직업이 궁금할 때 상대방의 직업을 물어보고자 할 때에는 일하다가 아니라 무슨 일 하세요? 라고 저희도 물어보듯이 중국도 마찬가지로 다른 동사, 기본 동사인 做를 활용해서 你做什么工作? 做 동사, 工作 이때는 工作가 명사로서 사용이 돼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는 출퇴근을 해야 되겠죠? 중국말로 출근, 퇴근은 뭐라고 할까요? 같이 볼까요? 上班 느낌 왔다. 그러면 퇴근은 뭘까요? 下班 어떠세요, 여러분들? 아, 중국 사람들이 정말 단어 활용이 어렵다기보다 굉장히 비슷하게 흐름으로 나가지 않나요? 上下 그래서 우리 시간대도 上下나가죠. 출근도 上下로 나가죠. 우리 수업을 하다 끝나다도 上下로 나가죠. 심지어 전반전, 후반전도 우리는 전후를 쓰지만 중국은 상하를 쓴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출근하다 上班 上班 여전히 여러분들 上课, 下课처럼 이합동사입니다. 이합동사의 특징은 뭐라고요? 뒤에 또 다른 목적어를 가지지 않는다. 그럼 여러분 몇 시에 출근하세요? 大家几点上班? 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好. 그럼 만약에 일하시는 분들이라면 그쵸, 我工作 라고 하시고 上班, 下班을 사용하시는데 혹시 구직 중이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동사 뭘 쓰면 될까요? 找找东西 물건을 찾아요. 找人 사람을 찾습니다. 找朋友 친구를 찾아요. 혹시 구직하는 친구가 있다면 야, 너 왜 혼자서 해? 우리 같이 찾자. 같이 함께 一起 이치는 부사로서 함께 라는 뜻이에요. 같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뭐와 함께, 뭐뭐와 같이 라는 우리 전치사 허랑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 그리고 라는 뜻도 갖고 있는 A 和 B 一起 뭐뭐 하다. 그럼 가볼까? 나와 친구는 함께 구직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我和朋友一起找工作 같이 밥 먹자, 一起吃饭 우리랑 똑같죠, 여러분들. 부사어가 수로 앞에 등장한다라는 사실. 너무 문법적으로 너무 편하지 않나요? 같이 우리 출근합시다, 一起上班 하시면 되겠죠. 이번 표현은요, 여러분들 문법 표현의 제1부분인데 뭐뭐 하고 있다, 즉 중국어로 ing 표현은 正在, 발을 정자 있을제라는 이 두 글자를 동작의 앞에다가 붙이시면 돼요. 왜요? 부사니까요. 부사는 동사 수로 앞에, 형용사 수로 앞에 붙이면 되겠죠. 근데 뭐뭐 하고 있다 자체가 동작의 흐름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我正在工作라고 하면 일하고 있는 중이라는 뜻이에요. 正在上班 그럼 무슨 뜻이죠? 출근하고 있는 중. 我正在上课는요? 그렇죠. 수업을 듣고 있는 중. 그렇다면 중국은요, ing의 패턴이 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3개 더 있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正在 이 단어를 쪼갭니다. 正과 在와 그리고 우리 은요는요 할 때 너 얘까지 다 포함을 시키시면 돼요. 어쨌든 은요는요는 문장 끝에서 쓰이는 그쵸 단어죠. 그래서 동사 뒤에 너를 쓰면 工作呢,上班呢
그렇죠? 이렇게 한다면 그 동작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라고 해석이 될 수 있어요. 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자이처럼 뒤에다가 행동 행위를 쓰시면 돼요. 짜이도 행동 행위를 쓰십니다. 그래서 우리 짜이가 품사가 여러 가지 있었죠? 동사일 때는 어디에 계신다? 전치사에서는 어디에서? 부사에서는 어떻게 한다 그랬죠? 이렇게 뭐뭐 하고 있다의 해석으로 바꾸시면 돼요. 그럼 우리 문장 만들어 볼게요. 나는 출근하고 있어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我正在上班。好，我正上班。好，我在上班。好, 마지막 我上班了. 요 네 문장이 다 한국 해석으로는 뭐예요? 출근하고 있어 라는 뜻의 단어예요. 문장이에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제가 그냥 마음 내키는 대로 사용하면 되나요? 보통은 마음 내키는 거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요정 같은 경우에는 막 뭐뭐 하려던 참이야. 이런 느낌이에요. 조금 더 뭔가 긴박하게. 내가 이런 거 있잖아요. 너무 커피가 마시고 싶은 거예요. 我想喝杯咖啡 하고 싶어요. 커피를 한잔 하고 싶어. 그래서 외투를 딱 입고 문을 딱 연 순간 내 친구가 야 커피 사왔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은 마침 뭐뭐 하고 있었는데 라고 하는 문장으로서 굉장히 긴박함을 나타내기도 하죠. 나머지는 다 비슷합니다. 好, 事情, 일사자가 딱 들어와 있죠. 我有事, 요 한 글자만 쓰셔도 일이라는 뜻이고요. 事情두 글자를 쓰시면 우리 사건 같은 느낌을 나타내요. 그러면 그 사건은 세는 양사가 있어요. 우리가 여태까지 양사로서 낱개를 세는 양사거, 사람을 세는 양사거, 책을 세는 양사 번 이렇게 배웠는데 이번에는 사건과 옷을 세는 양사 찐, 찐. 옷 한 벌 할 때도 마찬가지 옷은 의복, 이후라고 배웠죠. 이件衣服 이렇게 사용하셔도 되고요. 사건 하나 해도 一件事情, 一件事 이렇게 사용하셔도 되고요. 굳이 1, 2, 3, 4를 쓰지 않아도 지시대명사 这, 나를 사용해서 这件事, 这件事情 이렇게 얘기해서 지양명으로 문장을 만들어 주셔도 됩니다. 好, 이렇게 마음 심자에 풀조자에 무게 중자를 써놨죠. 우리 한국에서는 이거를요 심란한 동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마음이요. 풀밭에 가 있어요. 굉장히 날아갈 듯 가벼워야 하는데 굉장히 무게가 들어왔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이해 작업이라는 것은 굉장히 고된 작업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갈게요. 똥. 뭘 이해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팅동 할 수 있어요. 듣고 이해할 수 있고요. 칸동 보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HSK 3급 거의 이제 하다 보면 보어들이 좀 나올 거거든요. 이랬을 때 이 동은요, 동사로서도 쓸 수 있지만 어떠한 동사 뒤에 쓸 수 있는데 그 동사가 바로 듣다, 보다라는 동사와 제일 많이 써서요. 팅동, 러, 칸동, 러, 우리 러 배운 적 있죠? 간단하게. 그때 러를 붙이면 이렇게 이해가 됐어. 내가 보고 이해가 됐다, 듣고 이해가 됐다라는 뜻으로도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갈게요. 똥. 可能 예측을 하는 부사예요. HSK 듣기에서는요. 他们可能在哪里 이런 문항이 있어요. 他们可能在哪里 예측하는 문제예요. 그들은 아마 어디에 있는 것 같습니까? 可能을 썼다면 여러분들이 유추해내야 되는 문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부사기 때문에 수로 앞부분에 들어옵니다. 예, 얘도 부사죠. 뭐도 역시 我也是韩国人 이렇게 할 수 있죠. 再见的在 그쵸? 다시 제자입니다. 부사기 때문에 수로 앞에 등장하셔야 합니다. 이번 단어 파트는 마지막 파트고요. 형용사를 조금 더 추가해 봤습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한국 해석에 훨씬 더기 때문에 얘는 비교문에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나는 그 사람보다 훨씬 나이가 많아요. 라고 이렇게 그는 저보다 훨씬 키가 작아요. 라고 할 때, 그럴 때 사용하는 단어이다. 기억해 주시고요. 망, 레이, 장, 高， 快， 慢， 贵， 便宜。자, 지금 보시면 8개 형용사를 추가했어요. 웬만한 기본 형용사가 이제 다 들어온 것 같습니다. 니忙吗? 당신 바쁘세요?
라고 하시면 돼요. 그렇다면 빵망이라고 얘기하면 느낌은 어떻다? 누구보다 더 바빠라는 뜻이에요. 항상 누가 라는 대상이 빠져 있는 겁니다. 레이, 레이, 피곤하다, 힘들다. 긴 장자죠? 장, 장, 거, 높을 고자가 드디어 들어왔네요. 그래서 키가 하다. 콰이, 콰이, 빠르다, 거만할 만자. 느린 사람들 보시면 양반들 뒷짐지고 어슬렁 느린 느낌이 나죠. 다시 한번요. 근데 여기 부수들이 다 보면요. 바쁘고 빠르고 느린 거는요. 다 부수가 마음심자로 연결이 되어 있네요. 그쵸? 바쁘면 마음이 바쁘죠. 빨라도 마음이 조바심 나죠. 느려도 복장 터진다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부수를 이렇게 했나? 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자, 비싸고 싸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격적인 면에서 꽤, 비싸다, 便宜, 싸다. 중국에 가서 물건을 이제 어디 시장 같은 데에서 물건을 사려면 흥정을 좀 잘 하셔야 돼요. 太贵了能不能便宜点能不能便宜点 能不能이 뭐죠?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能不能便宜点 디알이 뭐죠? 이 디알 조금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다시 한번요. 너무 비싸요. 깎아주세요. 太贵了能不能便宜点太贵了能不能便宜点 어떠십니까? 이렇게 단어가 마무리 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 어휘를 체크하신 분들은 우리 가장 중요한 문법 표현인 동태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태조사의 조사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봐서 사는 단어라는 뜻이고요. 조는 보조라는 뜻으로서 어휘를 보조를 해주는데 어떻게 동태? 생선은 아는데 제가 명태 동태는 아는데요 라고 하시는데 한자에서 동은요. 움직일 동자를 사용해서 동사 동자예요. 똥츠라는 뜻이고요. 태는 상태를 나타내요. 즉 동작의 상태를 보조해주는 어휘. 그 동작도 동사의 상태입니다. 그러면 동태조사는 도대체 어떤 것들이 동태조사나 그게 가장 중요하죠. 어떤 거냐면 하나, 둘, 세 가지의 동태조사만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숫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 가지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 이렇게 한자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한자 언제 봤죠 저희? 我不喝了 할 때 뿌랑 같이 만날 수도 있고 太好了 타이랑 만날 수도 있었던 거 일단 소리는 이렇게 같습니다. 다 똑같이 위에 성조가 없고요. 경성 처리로 되어 있습니다. 러는요. 우리 한국에서 종료할 때 마칠 요자라고 해서요. 얘네 셋은요. 동태조사잖아요. 어떠한 단어요? 동사라는 단어 뒤에 붙어서 완료를 나타내고 지속을 나타내고 경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의 그룹, 그쵸, 가수 그룹 활동하는 것도 봐도요, 여러분들. 보컬, 래퍼, 그 다음에 또 얼굴 마담, 그 다음에 뭐 춤 잘 추시는 분, 이런 식으로 우리 역할 분담이 조금 있어요. 근데 이 러저꾸어는 동사한테 쫙 붙어서 완료를 나타내고 지속을 나타내고 경험을 나타낸다는 사실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요. 중국어는 시제가 굉장히 자유롭다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이것은 제가 러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 러들 오늘 아마 문제를 통해서 그리고 예문을 통해서 아마 낱낱이 여러분들이 익히 알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자, 하나씩 저희 자유롭게 한번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조사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러는요, 우리 기본적으로 중국의 시제가 자유롭다라는 표본을 보여주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 문장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러는 문장 속에서 끝이나 동사 뒤에 쓰인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위치예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나 상황이 이미 발생했거나 동작이 완성되었음을 나타낸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동태조사 앞서서 얘기했듯이 동사 뒤에 러는 일반적으로 동작의 완성을 나타낸다. 이게 동태조사의 정의였죠. 일단 러는요. 동태조사라는 뜻도 되지만 어기조사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라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제 이름은 최지은이에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있으니까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받죠. 하지만 제가 아이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한테는 엄마가 되고요. 신랑이 있기 때문에 신랑한테는 아내가 됩니다. 저라는 사람은 최지은 하나인데 제 역할이 굉장히 다양하듯이 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러라는 이 친구가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동태가 될 수도 있고 어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동사를 만났다라면 거의 99% 정도가 동태조사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동태조사는 동작의 상태를 보조해주는, 그래서 완료의 뜻을 나타낸다라고 말씀드렸죠. 어기조사 같은 경우에서는 문장의 말투를 보조해주는 것들을, 그래서 말투기 때문에 문장 끝에 거의 그 후반부에 많이 들어옵니다. 이랬을 때에는 완료가 아니라 짝꿍 러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뭐 있었죠? 우리 뽀러, 타일러 이런 것들, 얘네들은 그냥 짝꿍 러 패턴이라고 얘기를 해서요. 그냥 어기조사의 일원이고요. 변화를 나타낼 수 있어요. 완료라고 한다면 우리 한국말로 굳이 해석한다면 했다예요. 했다. 먹었다, 봤다, 들었다 이렇게 할 때. 근데 아싸요, 어싸요, 였어요 하면 한국 사람들이 다 이거 과거네요 라고 해서 모든 과거 문장에 아싸요, 어싸요, 였어요 들어오는 문장에 무조건 쓰시려고 하는데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동작의 상태의 완료를 나타낼 때만 쓴다. 이게 계속 되게 어려워요. 경계점이 애매하기는 해요. 근데 얘가 변화도 나타낼 수 있대요. 그뿐만이 아니라 미래도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시제가 자유롭다라는 말이, 이 단어 하나가 그냥 현재면 현재, 미래면 미래, 과거면 과거여야 하는데 이거를 다 충당할 수 있는 단어다? 우리 한국어인의 입장에서는 절대로 이해 불가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가장 어려워하면서도 싫어하는 단어 중에 하나지만 우리 문제를 풀다 보면 대충 감은 와요. 동태조사는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세 가지의 패턴으로 나옵니다. 이 공식을 조금 이해하려면 우리가 뒤편에서 조금 더 보도록 할게요. 자, 러 같은 경우에는요, 오늘 새로운 단어인 이징이라는 이미 벌써인 부사랑 많이 함께 사용을 합니다. 이미 먹었어. 이징 吃了. 이미 봤어. 이징 看了. 이렇게 이징과 쓰면 그냥 봤어가 아니라 이미 봤지, 벌써 봤지. 말투를 그렇죠. 조금 더 강세 있게 해주죠. 과거 우리 부정이잖아요, 여러분들. 동태조사의 부정은 뿌가 아니라 메이입니다. 얘는 과거를 나타내는 부정이기도 해요. 메이를 쓸 때는 지금 러의 X표 제가 바로 쳐드렸죠? 우리 한국은요, 했다라는 말이 있으면 안 했다, 아니 나도 못했다 해도요, 했다를 씁니다. 그래서 我没吃了 이렇게 많이들 쓰시거든요. 무조건 틀려요. 我没吃 2% 부족해도 러는 사용을 해주시면 안 됩니다. 메일을 조금 더 내가 강세 있게 부정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번에 새로운 단어 hi를 같이 사용을 하시면 돼요. 이거 무슨 뭐였죠? 요거? 시험시험 갈차기죠? 시험시험 아니다 라는 쪽으로 가서 아직도 여전히 더 라는 뜻의 우리 부사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뭐뭐 하지 않았어, 아직도 뭐뭐 하지 못했어 라고 할 때는 Hi May 이렇게 같이 써주시면 말투가 굉장히 강해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문을 통해서 여러분들 동태조사의 완료인 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나는 마셔요. 커피를 마시고 안 마시고, 마셨고 커피를 마셨는데 못 마셨어. 이런 말들은 중국말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단어 막 생각나시죠?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나는 마신다. 我喝 너무 쉽죠? 주술 구조가 되죠. 그러면 흐어의 반대만 안 마신다는 我不喝가 되면 되죠. 미래나 현재의 부정인 뿌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보통은 수어가 명사 챙기는 거, 목적어를 좋아하죠. 마시는데 뭘 마셨냐 봤더니 커피를 마셨대요. 목적어 뒤로 가져요. 我喝咖啡 이렇게 되셔야 되겠네요. 자, 이게 우리가 여태까지 했었던 그런 형식이었다면 이번에 러를 배우면서 이 러가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볼게요. 나는 마셨다 라고 하면 우리가 했다 하잖아요. 그러면 모든 한국 해석에 했다가 러가 들어간다? 그건 아니라 그랬죠. 보통 여러분들이 빨래가 끝났어요 라고 할 때 어느 동작에서 빨래를 끝났다고 얘기하나요? 건조대에다가 옷감을 탈탈 털어서 건 후에
세탁이 끝났다. 나 빨래 끝났어. 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즉 완료라는 것은 어떠한 동작이 중간에 끊긴 거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끝까지 완성된 역할이 되셔야 해요. 그래서 나는 마셨어. 끝까지 마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我喝了 완료를 시켜주시면 돼요. 이게 했어요. 왔어요, 얻어요, 였어요, 여서 러를 붙이는 게 아니라 이 동작이 끝났어 라는 뜻의 완료로서 쓴 겁니다. 我喝了, 我喝了. 그렇다면 우리 요거의 부정, 러가 있을 때의 부정은 어떻게 해야 돼요? 못 마셨다. 과거 속의 부정은 不가 아니라 没喝, 没가 되셔야 돼요. 혹은 没有喝가 되셔야 합니다. 메이가 들어왔을 때 과거 부정이기 때문에요. 러를 쓴다 안 쓴다? 결코 쓰지 않는다요. 러는요. 메이가 있으면 사라지셔야 해요. 我没喝了 2% 부족해도 러를 빼셔야 합니다. 我没喝 라고 하셔야 돼요. 우리 한국은요. 왜 이렇게 오해가 있냐? 우리는 마셨다. 못 마셨다, 안 마셨다, 부정이 들어와도요. 마셨다 끝이 변하지가 않아요. 근데 중국은 그렇지 않다. 왜? 러는 완료죠. 메인은 미완성이죠. 미완성이 완성이랑 만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자체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여전히 러를요. 과거로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류천지가 됩니다. 하다 나는 커피를 마셨다. 중국 사람들은 뭐라고 쓸까요? 일단 기본적인 패턴은 我喝咖啡인 거예요. 근데 러를 어디다가 쓸지가 이제 목적어 들어오면 어디다가 쓰냐 보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동사 바로 목적어가 자기 혼자 홀몸으로 들어왔는데 러가 동사랑 명사를 그쵸 어떻게 했어요? 야 너 비켜 하고 가운데 쏙 들어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뒤에 부어보세요. 콤마예요. 말이 덜 끝났어요. 러는 완성된 뜻인데 이 해석은 커피 마시고 나서요. 그치? 커피를 마셨어요. 이 느낌은 조금 더디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뭐 때문에? 목적어가 지 혼자 들어왔기 때문에요. 그냥 커피 단신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윗문장보다는 내가 완료했다. 我喝咖啡了 라고 얘기하시면 조금 이게 더 안정적인 동작의 완료 형태가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我喝了咖啡 이게 틀린 거는 아닙니다. 我喝了咖啡라면 진짜 커피든 우유든 뭐 콜라든 물이든 상관없이 나 어쨌든 마셨어. 이렇게 마시다를 강조할 때에는 러가 이렇게 뒤에 들어온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렇다면 우리 방금 배웠던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빈칸을 채울 건데요. 문장 보시고 현재 부정, 완료식, 과거 부정으로 우리 문제를 하나씩 나가볼게요. 일단 나는 먹는다. 어떻게 하죠? 같이 따라하세요. 어떻게? 我吃 그렇죠. 나는 밥을 먹는다. 我吃饭 그는 마신다. 他喝 그는 커피를 마신다. 他喝咖啡 그녀는 산다. 他买 그녀는 옷을 산다. 他买衣服 우리는 본다. 我们看 우리는 책을 본다. 我们看书 어떠세요? 우리가 배웠던 가장 기본적인 우리 문형이었어요. 그러면 이 문형을 가지고 우리 현재 부정을 만들어 볼 거예요. 我吃의 부정은 我不吃. 我吃饭의 부정형은요. 我不吃饭. 그렇죠. 자, 그 다음에요. 他喝의 부정은요. 他不喝. 他喝咖啡 부정형은요. 他不喝咖啡. 他买 부정형은요. 他不买. 他买衣服 부정형은요. 他不买衣服. 我们看 부정형은요. 我们不看. 我们看书 부정형은요. 我们不看书. 뿌의 성조명은 나는 뒤에 사성을 가진 단어가 왔을 시에만 부로 변한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인 동사 수러는 뒤에 목적어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기본적으로 보여준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배웠던 우리 동작의 완료를 나타내는 러는 위치가 어떻게 된다 그랬죠? 동사가 있을 땐 동사 뒤. 그리고요. 명사가 자기 홀로 왔을 때에는 동명사 뒤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자 그러면 나는 먹는다 我吃를 가지고 완료를 나타낼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我吃了 문제 안 되죠? 나 먹었다가 됩니다. 我吃饭 요거는요. 我吃饭了 여기에서 吃와 饭 사이에 러를 넣어도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느낌이 다 끝난 느낌보다는 밥 먹고 나서
뒤에 뭐뭐 하자 라는 동작이 조금 더 들어올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더 어떤 느낌이다? 완료 느낌이 아니라 내가 밥을 먹었든 면을 먹었든 고기를 먹었든 상관 안 하고 먹었으면 됐어. 이 강조를 하기 위해서 했다면 그렇죠. 동사 뒤에 러가 붙어주셔야 합니다. 타흐라고 한다면 타흐러. 타흐 카페 하면요. 완료식은 타흐 카페러. 커피 다 마셨어요. 그쵸? 마셨대요. 타마이 삽니다. 그러면요. 타마이러 샀다가 되겠죠? 타마이후 그러면요. 타마이후러 我们看 그러면요. 我们看了 우린 봤어. 我们看书我们看书了 어떠세요? 아, 이렇게 동사랑 명사가 절친이기 때문에 이 동작을 끝냈어 라고 할 때에 문장 끝에다가 러를 써주는 게 가장 안정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운데 써도 되지만 그러면 다 먹었다. 먹었다의 부정은 안 먹었다 혹은 못 먹었다죠. 우리 과거 속의 부정은 뭘로 한다? 그렇죠. 뿌가 아니라 메이로 붙인다. 그럼 가볼까요? 我吃了의 부정은요? 我没吃 러가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오시면 안 돼요. 왜요? 제가 그랬죠. 러는 과거가 아니라 얘는 완료의 입장이기 때문에 메이는 완료하지 못함을 나타내서 같이 그쵸? 사용할 수 없어요. 我吃饭了 부정은요? 我没吃饭 하셔야 돼요. 못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他喝了他没喝가 되셔야지 못 마셨다. 不喝는 안 마신다. 没喝는 못 마셨다. 안 마셨다가 되는 거예요. 동작을 미완성한 겁니다. 他喝咖啡了 부정은요? 他没喝咖啡 명사가 있든 없든 우리 부정 형태 뿌나 메이는 무조건 동사 앞에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他买了 부정은요? 他没买 못 샀어. 안 샀어. 他买衣服了 부정형은요? 他没买衣服我们看了 부정 형태는요? 我们没看 마지막으로요. 我们看书了 마지막 我们没看书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조금 이해되셨나요? 앞의 내용이 이해가 되셨다면 이제 마지막 공식입니다. 동태조사 러 완료를 나타내는 마지막 공식은 바로 주어 플러스 수러 러 플러스 수량사 혹은 什么什么的 자, 뭐뭐뭐뭐의라는 그 단어가 들어오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단순하게 앞서서 배웠던 공식은 동사만 있을 때 동사 뒤에 러를 붙이는 거. 근데 동사가 단짝 친구인 명사. 순수한 이 커피, 책, 옷같이 순수한 명사가 들어왔을 시에는 어떻게 했었죠? 문장 끝에 러를 써서 他喝咖啡了他看书了他买衣服了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커피랑 책이랑 옷을 세는 양사들이 있죠. 커피를 세는 양사 一杯杯 그렇죠. 책을 세는 양사 本 옷이나 사건을 세는 양사 件 그래서 한 잔, 두 권, 한 벌 이렇게 수량사가 들어왔을 시에 러의 위치는 절대로 문장 끝에 쓸 수 없습니다. 왜요? 단순 목적어만 있을 시에는 전혀 상관없거든요. 하지만 이 단순 목적어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관용어가 이렇게 앞에 있다면 러의 위치는 무조건 동사 뒤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이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문장 끝에 들어가면 어떡해요? 我他喝一杯咖啡了 틀린 문장이죠,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시는 중국인들은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는 한 잔의 커피를 일단 마신다로 갈게요. 그럼 어떻게 해요? 他喝一杯咖啡 그는 두 권의 책을 봅니다. 他看两本书 그는 한 벌의 옷을 삽니다. 他买一件衣服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이요. 커피 한 잔 마셨고요. 두 권의 책을 봤고요. 그 다음에 우리 옷 한 벌을 샀대요. 라고 한다면 러의 위치는 무조건 그렇죠. 같이 갈까요? 他喝了 그는 마셨어요. 무엇을요? 一杯咖啡 부연 설명해 주는 거죠. 한 잔의 커피를요. 이렇게요. 他看了 그 사람은 봤대요. 뭘요? 两本书 두 권의 책이요. 他买了 그 사람이 샀대요. 무엇을요? 一件衣服 이렇게. 어떠십니까? 이해가 가시죠? 동태조사에 대해서 이해가 되셨다면 이번에는 러의 두 번째인 어기조사가 됩니다. 우리 기본적으로 동태조사라는 게 완료였다면 어기조사는 우리가 앞서서 배운 짝꿍 러가 있었어요. 우리 타이를 배우면서 타이 뒤에는 러 쓰는 거 좋아해요. 타이 什么什么러 했고요. 뿌만 쓰면 현재나 미래의 부정이 됐지만 뿌 什么什么러 하면 이제부터 안 그러기로 했어 라는 다짐이 됐던 패턴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뜻만 있는 게 아니라요. 어기조사 자체가 문장의 말투를 보조해 주는 거기 때문에 두 가지 보조가 더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가 짝꿍 러 말고요. 두 번째는 요거예요. 나이나 날짜나 시간, 형용사, 명사, 동사. 여기서도 동사가 등장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이런 단어 뒤에요. 러를 붙여요. 그러면 이때에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변화라는 것은 이렇게 되어졌다. 이렇게 해졌다. 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나이도 여러분들 세월이 변해가면서 한 해씩 늘어나죠. 날짜도 변해가고요. 시간도 흘러가고요. 형용사 자체가 변했다는 것은 못생긴 사람이 예뻐진 거고요. 키가 작았던 사람이 커졌고요. 뚱뚱했던 사람이 날씬해졌고요. 이런 것들도 하나. 그리고 흐렸다가 맑아지는 것 또한 변화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아가씨였다가 엄마가 되고요. 선생님이 되고요. 명사도 변화가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생겼다. 이렇게 뭔가 변화를 줄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얘네의 부정은 뭐가 될까요? 현재든 미래든 과거든 상관없이 기억해 주세요. 동태조사의 러, 어기조사의 러의 부정은 기본적으로 매의로 부정을 하되 러를 함께 쓰지 않는다는 동태조사와 같은 맥락입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더 강조해서 부정을 했을 시에는 하이를 붙이시면 돼요. 하이 메이 아직도 이렇게 되지 않았어 라는 뜻으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괜찮으시죠?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앞의 내용이 좀 정리가 되셨나요? 상황으로 들어보고 나서는 잘 몰라요, 여러분들. 문장을 자꾸 만들어봐야 여러분께 됩니다. 자, 두 번째 러는요, 상황이 변했어 러예요. 러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동사 뒤에 쓰이면 완료를 나타내지만 명사나 형용사나 숫자나 조동사나 등등 뒤에 쓰인다면 동사도 마찬가지고요. 변화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문장을 잘 볼게요. 그는 키가 크고요. 엄마는 굉장히 피곤하대요. 그녀들이 가장 예쁘고요. 날씨가 너무 추워요. 30살이래요. 1시예요. 이런 문장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현재식에서는 어떻게 만들었죠? 다 아는 단어죠, 이제. 자, 해볼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그는 키가 크다. 어떻게 해야 되죠? 타, 很高. 키가 라는 키를 명사로서 모르셔도요. 사람한테 까오는 키가 크다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문장. 엄마는 굉장히 피곤하대요. 우리 피곤하다 아까 배웠죠? 레이. 그러면요. 마마, 非常累 하시면 되겠죠. 그녀들이 가장 예쁘대요. 她们最漂亮. 그렇죠. 날씨가 너무 추워요. 天气太冷了. 이제 눈에 보이시죠? 아, 제 짝꿍 러였구나. 그쵸? 30살이에요. 30岁. 1시예요. 1点. 好的. 자, 이 현재식을 부정을 나타내도록 해볼게요. 그러면 가볼까요? 他很高. 부정은요? 他不高. 妈妈非常累. 부정은요? 妈妈不累. 她最漂亮. 부정은요? 她们不漂亮. 她们最漂亮. 그쵸? 天气太冷了. 부정은요? 天气不冷. 30岁. 부정형은요? 我不是30岁. 전체 문장이 나와야 되겠죠? 1点. 부정은요? 不是1点.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게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었던 기본적인 문형이었어요. 그렇다면 변화의 러는 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는 키가 크다가 아니라 키가 컸다. 엄마는 굉장히 피곤하다가 아니라 피곤해졌다. 그녀들이 가장 예쁘다가 아닌 그녀들이 예뻐졌다. 날씨가 너무 춥다가 아닌 날씨가 추워졌다. 30살이다가 아니라 30살이 되었다. 1시다가 아니라 1시가 되었다. 말이 살짝 말투가 조금 달라지죠? 이런 것은 문장 만들어 볼게요. 어떻게 해야 돼요? 타 헝까오 변화는요? 타 까올러. 이때 보시면 뭐가 없어졌어요? 그렇죠. 정도 부사가 사라진 거 보이십니까? 변하기 때문에 굳이 형용사를 구체화시킨 것보다는 이렇게 나란히 이렇게 됐어 라고 보여줄 때 이렇게 씁니다. 마마 非常累의 변화는요? 마마 累了. 힘들어졌어. 피곤해졌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래 안 피곤했는데 지금 현재 변화가 된 거예요. 저희가 24시간 살다 보면 24시간에 다 눈 뜨고 뜬 눈으로 새는 건 아닙니다. 가끔씩 왜 밤샐 때 처음에는 막 쌩쌩해요. 그러다가 이제 거의 막 20시간 정도 앉았어요. 너무 해롱해롱하고 피곤하죠. 아, 원래 일러.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她们最漂亮.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她们漂亮了.
예뻐졌네. 우리 여자분들 인사치레로 만나셨죠? 오랜만에 만나. 야, 너 예뻐졌다. 저희 이러잖아요. 그쵸? 자, 날씨가 너무 추워졌어요. 天气冷了 라고 얘기를 하시면 돼요. 변화. 날씨 또한 변화가 생기니까요. 자, 그 다음에요. 30살이 되었어요. 30岁가 30岁了. 그러죠? 我 30岁了 하셔도 되고요. 1시 2点은요. 1시가 되었다. 2点了.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상황의 변화인 러가 가질 수 있는 문장의 특징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쭉 어기조사 짝꿍러도 배웠고요. 이제 앞서서 변화도 배웠잖아요. 이제는 어떤 말투를 가질 수 있냐 봤더니 일단 이렇게 먼저 볼까요? 快나, 就나, 要나, 快要나, 就要 요 5가지의 부사거든요. 얘가 부사인데 이 부사들이 특히 요거 찌오는 우리가 아직 안 배운 것 같아요. J, I, U 4성이거든요. 곧이라는 뜻을 가진 원래 빠르다, 뭐뭐 할 거다, 혹은 필요하다 라는 뜻인데 快나, 就나, 要나, 快要나, 就要가 러를 만났을 경우에는요. 어기조사 문장의 말투로는요. 어떤 거가 될까요? 곧이라는 뜻으로 미래 임박이 됩니다. 자, 요 사이에는요, 어떠한 시간이 곧 다가올지, 어떠한 행동이 곧 발생이 될지를 나타내는 러가 콰이랑 찌오랑 야오랑 콰이야오랑 찌오야오를 만나서 생긴 미래 임박형입니다. 너무 재밌지 않나요? 러가 뜻부자네요. 그쵸? 그런데 이 뜻을 다 통틀어서 봤더니 완료도 되고 변화도 되고 미래 임박도 되고 짝꿍러도 이게 바로 시제의 자유함 아닐까요? 여러분들 어딘가에 딱 틀어박힌 뜻이 아니죠. 어떤 단어를 맞냐냐에 따라서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 기억해 주시면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 예제문으로 빨리 봐야 되겠죠? 곧 러가요. 어떤 상황이 곧 변화하려고 할 때 혹은 새로운 상황이 곧 발생하려고 할 때 콰이나 찌오나 야오나 찌오야오나 콰이야오 뒤에 러를 함께 사용해서 미래 임박형을 만들어낸다 그랬잖아요. 문장 볼게요. 곧 시작하고요. 곧 수업하고요. 곧 퇴근하고요. 곧 귀국하고요. 곧 비가 온대요. 이런 말을 전달을 할 때 해당 문항 다 5개씩 만들 수 있다는 뜻이에요. 너무 신나지 않아요? 가볼까요? 곧 시작한다. 콰이로 먼저 가보도록 할게요. 자, 어떻게 해야 돼요? 快开始了就开始了要开始了就要开始了快要开始了 어떠세요? 이 5개가 다 곧 시작한다 라는 뜻이에요. 일단 여러분들 편하신 거 골라 잡으세요. 곧 수업해요 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자, 여러분 곧 수업합니다. 快上课了就上课了要上课了就要上课了快要上课了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죠. 또 곧 퇴근해요. 기분 좋네요. 快下班了就下班了要下班了就要下班了快要下班了곧 귀국한대요. 快回国了就回国了要回国了就要回国了要回国了 마지막이에요. 곧 비가 온대요. 快下雨了就下雨了要下雨了就要下雨了快要下雨了 자, 이게 문장이 다 곧 시작한다, 곧 수업한다, 곧 퇴근한다, 곧 귀국한다, 곧 비가 온다 라는 뜻인데 콰이나 찌오나 야오나 찌오야오나 콰이야오를 쓸 때의 차이점은 단 하나. 찌오야오만 앞에 구체적인 시간을 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머지는 다 동등해요. 예를 들어서 就要开始了 라고 한다면 앞에다가 시간을 2点就要开始了 2시에 곧 시작이 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문장을 쓸 수 있는 것은 콰이도 찌오도 야오도 콰이야오도 안 되고요. 찌오야오만 가능합니다. 곧 수업이 시작되어도 마찬가지예요. 앞에다가 6点就要上课了 이렇게요. 곧 퇴근해요도 마찬가지죠. 그쵸, 뭐 晚上7点就要下班了 곧 귀국한대요. 5月1号5月1号就要回国了 그쵸. 곧 비가 온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결혼한다, 귀국한다는 날짜가 정해져 있죠. 다음 주 화요일 날 이렇게 사용해줘도 되는 거고요. 어떠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러가 얘네들을 만나면 얘 아직 하지 않은 상황이네, 곧 될 상황이네 라고 빠르게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동태 조사입니다. 과거에 무엇을 한 경험이 있고 라는 뜻이에요. 자, 요거는요, 우리 지나갈 관역과자죠. 꼬라고 읽고요. 해석은
동사 뒤에서요. 동태조사는 무조건 동사 뒤라 그랬죠? 뭐뭐 한 적이 있다라는 의미로 이미 발생한 일이나 경험을 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꾸어는 어디 뒤요? 동사 뒤요. 명사는 어디다가 써야 돼요? 뭐 상관없이요. 무조건 동사 꾸어, 명사의 형태로 사용을 하셔서 경험을 나타내 줍니다. 자, 그러면 우리 문장을 만들어 볼까요? 전 양고기 먹어본 적 있어요. 양고기 양로죠. 그럼 어떻게 해요? 我吃过羊肉. 너무 쉽죠? 그럼 난 양고기를 먹었다는요? 我吃羊肉了.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우리 신랑은 중국에 가본 적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我丈夫去过中国. 그렇죠? 그래서 항상 동사랑 명사 사이에 꾸어는 쓰셔야 합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패턴입니다. 그럼 우리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他过学한유 4개의 토막난 단어들을 다르게 배열해주는 게 우리 쓰기 일부분의 이렇게 문장 배열입니다. 우리 한번 먼저 해볼게요. 먼저 가장 중요한 거 수어 찾아야 되겠죠? 이 수어가 동사인지 형용사인지 먼저 찾고 여기에 품사가 그쵸? 그런 거를 하나씩 볼게요. 수어는 学 누가 学 하고 있어요? 他学 무엇을요? 한유 他学 한유 여기까지는 전혀 문제 없죠. 마지막 한 단어 뭐가 있어요? 꾸어는 어디로? 学 뒤로 他学过汉语 무슨 뜻이죠? 그는 중국어를 배운 적이 있다. 자, 그 다음에 부정을 나타낼 때에는 동태조사의 일원이라면 부정은 무조건 메이로 사용을 하셔야 합니다. 근데 러와 다르게 러는요, 메이가 들어온 이상 무조건 사라졌죠. 왜? 러는 완료를 나타내는 애였기 때문에 메이는 미완성이에요. 근데 이 꾸어는 경험을 나타내는 꾸어이기 때문에 이 경험을 해보지 못했다. 그럼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완료랑 상관이 없는 거죠. 경험도 과거치가 되기 때문에 그대로 있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앞에 하이를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녀는 양고기를 먹어본 적이 없어요. 아까 전에 타, 치过 양로의 부정은요? 타, 메이, 치过 양로. 아버지는 아직 중국에 가본 적이 없어요. 爸爸去过中国를 부정으로 한다면 爸爸还没去过中国 하이를 쓰시면 조금 더 부정이 강하게 들릴 수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5가지 단어 먼저 읽어볼게요. 他们没中国电影还看过 제일 중요한 것은 수어를 먼저 찾아내시면 되겠죠. 看过 보통은 쓰기 일부분에 러나 꾸어나 저는요 동사랑 싹 다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러 꾸어저가 쓰기 일부분에 나오면 무조건 수어입니다. 자, 일단 본 적 있대요. 누가요? 他们看过中国电影 그쵸? 주술목 구조기 때문에 더 이상 들어올 게 없으니까 맞춤표 찍었어요. 쓰기 일부분에서는 조고 맞춤표도 꼭 찍으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남은 것은 뭐가 있죠? 메이랑 그쵸? 요 단어와 하이가 남아있어요. 메이랑 하이가 남아있는데 얘네들의 순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둘 다 부사인데요. 얘는 일반 부사에 속하고요. 얘는 부정부사죠. 메이는. 그래서 기억해 주세요. 부정부사는 일반 부사 뒤에 쓰셔야 합니다. 그럼 뭐가 먼저예요? 하이가 1순위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메이가 돼서 메이가 동사랑 가장 가까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他们还没看过中国电影이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그들은 아직 중국 영화를 본 적이 없다라는 표현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꾸어 경험태를 나타낸다면 나 뭐뭐 해봤어. 나만 해보지 못했어. 라는 말도 할 수 있지만 경험 말투 자체가 여러분들 뭐예요? 횟수가 중요하죠. 몇 번 해봤는데 몇 번 가봤어?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요. 동사 뒤에 꾸어를 쓰고 원래는 명사가 나오면 되는데 우리 어떻게 한다? 횟수는 동사 꾸어 뒤에 명사 앞에 쓰셔야 합니다. 이렇게요. 그 횟수를 나타내는 것은 츠 우리 외웠죠? 그래서 이 형식으로 써서 전 2번 가봤다를 한번 표현해 볼게요. 전 2번 가봤어요. 我 그 다음에요. 去过2次라고 얘기를 하셔야 합니다. 그쵸? 2次뒤로 그쵸? 동명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뒤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엄마는 비행기를 한 번 타봤대요. 우리 비행기 坐飞机죠. 그럼 가볼까요? 妈妈坐过一次飞机라고 해서요. 보이시죠? 동사 뒤에 경험을 나타내는 꾸어, 그 다음에 횟수, 그 다음에 목적어, 요 순으로 나간다라는 거. 자, 이거 문장 풀어볼게요. 문제 한번. 说过
말해본 적 있다. 타, 그 사람. 이츠, 한 번. 예. 이거 뭐였어요? 부사로서 뭐뭐도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먼저 수러는 제가 그랬죠. 러, 저, 꾸어가 함께 쓰여져 있는 단어가 바로 수러다. 수어고 말한 적이 있대요. 뭘요? 누가? 타 수어고. 그가 말해본 적이 있대요. 그 다음에 이츠와 예 사이에 이츠는 어디예요? 동량이기 때문에 어디 뒤로 들어간다? 수러 뒤편으로 들어가셔야 되고 얘는 부사기 때문에 수러 앞으로 들어오셔서 이츠는 뒤, 얘는 앞. 타예 수어과 이츠 그도 그 사람도 한 번 말해본 적 있대요. 무언가를요. 뭐 중국어라든지 영어라든지 일어라든지 등등등등의 그런 것들을 한 번 말해본 적 있다라는 뜻으로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과거를 나타내는 꾸어가 이런 공식으로 러보다는 정말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작을 뭐뭐 해본 적 있다라고 할 때에는 동사 뒤에 꾸어를 붙이고 명사를 붙여준다. 얘는 과거의 부정인 메이가 들어와도 사라지지 않는다. 횟수가 있을 때는 당연히 동사 꾸어 횟수 명사가 된다라는 사실은 잊지 말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츠는 이렇게 요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시험에서 나오는 표현이거든요. 같이 갈게요. 이츠, 예, 메이, 동사, 꾸어. 원래 이츠가 여러분들 어디에 붙여야 된다 그랬죠? 동사, 꾸어, 횟수인데 횟수가 어떻게 해요? 부사들 앞에 들어온다면 우리 한국식이에요. 한 번도. 이게 한 번도예요. 이 세 글자가. 한 번도 뭐뭐 한 적이 없다. 이 표현이에요. 한 번도 먹어본 적 없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말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사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우리 이렇게 강하게 부정을 할 때 있죠. 一次也没看过,一次也没吃过,一次也没喝过,一次也没买过 이런 식으로 문장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동태조사 세 번째, 그대로 멈춰져. 라는 동사 뒤에 사용을 해서요. 동태조사는 무조건 동사 뒤입니다. 한 가지 동작을 지속하는 상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명사는 꾸어랑 같이 그렇죠. 뒤로 쓰시면 돼요. 그렇다면 나는 앉아 있어요. 어떻게 문장을 만들까요? 我坐着 앉아 있는 채로 있다. 한국말로 하면 그런 느낌이에요. 그냥 나는 앉다는 我坐, 나는 앉아 있어. 我坐着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선생님은 서 계신다. 우리 정류장 역을 뭐라 그랬죠? 서다. 老师站着. 예를 들어서 아이를 집에다가 아빠랑 놓고요. 외출하다가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전화를 해요. 근데 아이가 받아요. 아빠는 뭐 하고 계셔? 아빠 소파에서 누워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이는 지금 아빠가 뭐 해? 라고 하면 고개를 돌려서 아빠를 쳐다보겠죠? 그 동작을 그대로 캡처한 느낌으로 전달을 할 때 많이 사용하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죠. 여러분들의 방만 봐도요. 창문이 닫혀 있고요. 그 다음에 문은 열려 있어요. 컴퓨터가 켜져 있고요. 핸드폰도 켜져 있어요. 우리 엄마는 소파에 앉아 있고요. 우리 아빠는 서서 있어요. 저는요,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고 있어요. 지금 이 표현을 다 중국에서는 쩌로 커버합니다. 할아버지는 신문을 보고 계세요. 우리 신문 뭐였었죠? 报纸였죠? 그러면 예예, 看着报纸, 看着 보고 있는 채로 무엇을? 신문을 보고 있는 채로 있다. 그러면요, 조금 헷갈리는 게 진행이랑 뭐가 조금 다른가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진짜 계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굉장히 예리한 질문이세요. 진행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동작을 강조하는 진행이죠. 뭐하고 있어? 라는 뜻인데 이전은요. 동태조사라고 했었잖아요. 동작의 상태를 보조시켜주는 역할이죠. 그래서 동사한테 굉장히 집요하게 집착하는 친구예요. 보고 있는 채로 이렇게 뭔가 동작을 유지한다. 그럼 할머니는 운전하고 계신다 하면 奶奶开着车 이거를요 그냥 奶奶正在开车 해도 돼요. 그러면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가 되는데 하고 겠다. 그러면 쭉 그 자세를 유지하는 상태에서 옮겨서 얘기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문장 풀어볼까요? 他们 한자, 한자죠. 这 뭐뭐 한 채로 있다. 写 쓰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일 먼저 수러는 写, 그 다음에요. 写 뒤에 뭐 붙여야 될까요? 그렇죠. 일단은 他们写 한자. 그들이 한자를 쓰고 있는 거예요. 주어와 목적어를 찾아서. 그 다음에 쩌는 무조건 동사 뒤에 착붙
이렇게 붙여서 他们写着汉字 그들은 지금 한자를 쓰고 있는 채로 있다. 그 모습 그대로 본따서 얘기를 한 거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상태를 지속하는 상태를 얘기할 때예요. 진행하는 상태보다 지속해져 있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두 번째 공식은요. 이는 동사 뒤에 저 들어오죠. 이건 첫 번째는 항상 우리 지속이 되고 두 번째의 동사는 진행이 되셔야 합니다. 그게 뭐냐? 나는 노래를 들으며 책을 읽는다. 노래를 듣는다와 책을 읽는다를 동시간대보다는요. 동시간대는 동시간대죠. 하지만 뭐뭐를 들은 채로 뭐뭐 한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럴 때는 쩌를 사용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我听着 나는 들은 채로 歌 노래를 들은 채로 이거는 계속 지속하고 있는 동작이에요. 노래가 나오고 있어요. 막 선율이 나오고 있어요. 看书 책을 딱 집어들고 읽는 이런 모습이 연상이 되시면 될 것 같아요. 打电话 전화를 걸다 타 그 사람이요. 坐 앉다 타다 这 뭐뭐 한 채로 뭐뭐 하다.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해요? 수로는 뭐죠? 坐 그렇죠. 누가 坐 해요? 이건 잘 모르겠어요. 자, 坐가 왔다면 일단은 타 坐 그가 앉겠죠. 그런 다음에 자, 여기가 동사가 두 개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가 유지를 해줘야 되는데 전화를 건 채로 앉아있다 보다는 앉아서 전화를 한다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동사 坐 뒤에다가 그렇죠. 쩌를 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다디안화는 진행시키는 거예요. 앉아서 전화하다요. 타 坐着打电话 쩌의 부정 형태는 뭘까요, 여러분들? 그쵸. 일단은 기본적으로 쩌는 동사 뒤에 붙이고요. 명사는 그 뒤에 나오셔서 지속을 나타내는 이 단어의 부정은 메이, 동태조사의 일원은 다 똑같습니다. 그쵸? 아빠는 서 있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 원래 서다는 짠, 서 있다는 짠저. 그렇다면요. 爸爸没有站着 혹은 爸爸没站着 라고 하셔야 되겠죠. 선생님은 앉아서 수업하고 있지 않대요. 그럼 어떻게 해요? 뭔가 서서 수업을 하겠죠. 그러면 老师没坐着上课 이때 보시면요. 두 가지 동작이 같이 진행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주의하실 점은 첫 번째 동사 앞에다가 부정을 넣으셔야 합니다. 먼저 다 풀어보고 오셨죠? 답안 체크 시작할게요. 주어진 단어에 알맞은 위치에 고르시는 겁니다. A, B, C, D 중에 앞에 있는 이 단어가 들어갈 자리를 골라주시면 돼요. 1번 볼게요. 뭐라고 되어 있죠? 꼬. 꼬어는 동태조사로서 경험태를 나타내는 거죠. 얘 공식은 무조건 동사 뒤에 쓴다가 기본적인 형태였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걸 먼저 읽어볼게요. 他可能去长城 만리장성이죠. 자, 여타저타 해서 모르는 단어가 있어. 근데 꾸어인데요. 그렇다면 동사만 찾으시면 되죠. 여기에서 동사는 취니까 답은요. 일단 C번입니다. 他可能 그녀는요. 아마도 취고 가봤을 거래요. 만리장성을요. 경험태죠? 他可能去过长城 자, 2번 갈게요. 两次 횟수네요. 우리 경험을 나타내는 꾸어는 횟수를 포함시킨다. 횟수의 위치는 어디다? 동사 꾸어 그 다음에 명사 앞에 읽어볼게요. 我吃过羊肉 나는 양고기를 먹어본 적이 있다. 먹어봤다 라고 했어요. 그럼 两次 답은 C번. 그렇죠. 我吃过两次羊肉 이렇게 되죠. 자, 3번의 러 요거는요. 자, 러 같은 경우에는요. 동태조사, 어기조사 크게 두 파트로 나뉘고요. 뜻도 굉장히 다양했어요. 완료도 됐다가 변화도 됐다가 짝꿍 러의 패턴이 됐다가 미래 임박도 됐었어요. 근데 요거 문장 한번 먼저 읽어볼게요. 我看两本한유书라고 되어 있죠. 나는 봅니다. 두 권의 중국어 책을. 그러면 우리 러가 들어갈 위치는 완료가 되겠네요. 문장 끝인가요? 어딘가요? 얘는 무조건 명사가 기타 성분을 갖고 온다면, 관형어를 갖고 온다면 답은 2번. 자, 그 다음에 4번. 저는 뭐죠? 지속을 나타내는 동태조사죠. 자, 그럼 읽어볼게요. 他们做喝咖啡 이렇게 문장 가능한가요? 원래 우리
연동문 같은 경우엔 동사는 하나인데 이거 했다, 이거 했다, 이거 했다, 이거 했다 접속사 없이 나란히 시간 선후에 따라서 나열하시면 상관이 없거든요. 하지만 지금 딱 보니까 뭔가 시간적 선후에 따라서 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바로 뭐예요? 做라는 앉다를 유지한 채로 즉 앉아서 커피를 마신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저밖에 없습니다. 坐着喝咖啡 첫 번째 동사를 유지한 채로 두 번째 동사를 진행시킨다 라는 뜻이겠죠? 자, 꾸어 경험제 또 나왔어요. 굉장히 기네요 문장이. 같이 읽어볼게요. 빠바 취 보자마자 삐번 쓰신 분들은 틀려요. 취니엔이에요. 페이크예요. 去年 7月라는 것은 작년 7월에 坐飞机 비행기를 타고 去中国公司 중국 회사에 갔어요. 아빠가 작년 7월에 비행기를 타고 중국 회사로 가셨대요. 근데 뭐뭐 한 적이 따로 바꿔야 돼요. 아버지는 작년 7월에 비행기를 타고 중국 회사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디에다가 붙여야 되냐? 지금 동사가 이게 첫 번째 동사 做, 두 번째 동사 취잖아요. 꾸어는 연동문, 이게 바로 연동문이거든요. 뭘 하고 뭘 했다니까. 이랬을 때에는 마지막 동사 뒤에다가 D번에다가 놓으셔야 합니다. 爸爸去年7月坐飞机去过中国公司 이렇게 가셔야 돼요. 6번 갑니다. 几次몇 번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것도 횟수기 때문에 바로 어디로? 그렇죠. 답은 C번으로. 你吃过뒤에 中国菜 명사 앞에 그래서 C번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你吃过几次中国菜 넌 몇 번의 중국 음식을 먹어봤어? 라는 뜻이죠. 자, 2次 또 수량 또 나왔네요. 수량은 过 뒤로 쓰면 되는데 단 我也没说过 예요. 부정문에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난 한 번 말해보지 않았어. 이렇게 쓰지도 않거든요. 이렇게 쓰지는 않는데 이거는 되죠. 한 번도 뭐뭐 해본 적 없다라는 그걸 할 때 어떻게 들어가야 되죠? 이츠가 그렇죠. D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원래 횟수로 나타낼 때 한 번은 D번에 들어가는 게 맞지만 우리 한 번도 뭐뭐 해본 적 없어요 라는 부정에 강하게 부정하는 패턴으로서는 A번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我一次也没说过一次也没가 한 번도 뭐뭐 해본 적 없다예요. 자, 8번입니다. may 어디로 들어가면 돼요? 부정은 그렇죠. 동사 앞에 你儿子看着中国电影吗? 무슨 뜻이에요? 당신의 아들이 看着 보고 있나요? 中国电影 중국 영화 보고 있습니까? 라고 했어요. 그러면 부정으로 물어볼 때는 당신의 아들은 중국 영화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가 돼야 되겠죠? 답은 B번입니다. 你儿子没看着中国电影吗? 이렇게요. 자, 就要가 나왔습니다. 就要는 러를 만나면 곧이라는 뜻이 돼요. 자, 그렇다면 A, B, C, D 중에 어디로 들어가야 될까요? 我们下个星期考试了 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다음 주에 시험을 봤다. 이상하잖아요? 그쵸? 완료는 아니겠네요. 지난주라고 했으면 완료가 됐을 텐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就要는 러랑 쓰면 미래 임팩트라고 했으니까 어디다가 쓸 수 있다? 就要는 구체적인 시간을 앞에 두고 쓸 수 있다기 때문에 답은 구체적인 시간, 시야가 싱치가 있어서 답은 B번이 됩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하이 아직도 여전히 부정을 조금 더 강하게 부정할 때 어떻게 할까요? 예예 나이 또没睡觉 라고 얘기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는요 모두가 잠을 안 주무시고 계신데요. 아직도 안 주무신다, 여전히 안 주무신다 이렇게 얘기할 때에는 이렇게 부정인 뿌나 메이의 요 사이 앞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부정부사는 일반 부사 귀에 사용을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10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풀면서 러, 저, 꾸어가 패턴이 조금 눈에 보이셔야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빈칸에 알맞은 단어 정짜이와 쩌를 사용하는 거예요. 둘 다 똑같이 어떻게 보면 진행을 나타내는 단어죠. 근데 하나는 부사로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형태고요. 쩌는 동태 조사기 때문에 일단 위치 자체가 달라요. 정짜이는 수러 앞에, 쩌는 동태 조사니까 수러 뒤에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위치만 살펴봐도요. 수러를 기점으로 앞에 빈칸이 있냐 뒤에 빈칸이 있냐에 따라서 답이 결정되겠죠. 바로 가볼까요? 그러면 我打电话 전화를 거는 너 중이다. 앞에 빈칸이 돼 있네요. 그럼 답은 我正在打电话呢. 두 번째 孩子们 아이들은요 睡觉呢또 睡觉 잠을 자다 앞에 빈칸이 있기 때문에 孩子们正在睡觉呢 아이들이
잠을 자고 있다라는 뜻이죠. 3번. 孩子们, 또 아이들이요. 跳唱. 우리 跳舞, 唱歌 이 단어인데 동사만 나왔어요. 빈칸이 뒤로 나왔어요. 이거는 그렇죠. 这가 되셔야 합니다. 跳着. 뛰는 채로 있고요. 唱着. 노래 부르는 채로 있어요. 즉 아이들은 뛰고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4번. 마마 做菜呢? 做菜. 앞에니까 우리 행위 앞에서 正在가 답이 돼야 되겠죠. 마마 正在做菜. 엄마가 지금 요리하고 있어요. 가 되겠네요. 5번. 教室的门开 뭘까요? 동사 뒤에 빈칸 着가 되겠죠. 그래서 교실의 문이 열려져 있다가 됩니다. 상태 지속을 나타내주는 거죠. 老师写 쓰다. 그 다음에 한자 사이에 빈칸이 나왔어요. 6번. 그렇다면 뭐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정자이가 아니라 写着 한자. 한자를 쓰고 있는 채로 있다. 쓰고 있다라는 뜻이죠. 我开会 회의하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뭐가 돼야 돼요? 7번은 그렇죠. 正在开会. 一会儿 잠시 후에요. 给你打电话 잠시 후에 제가 전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요렇게 여러분들 17문제네요. 여러분들 번호가 잘못 쓰여져 있어요. 17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 제6탄 전체를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챕터인 7탄에서 뵙도록 할게요. 大家辛苦了.